건설안전 기출문제풀이 제4과목 건설시공학과 관련된 문제풀이입니다. 자, 제1장 건설시공 일반 관련된 문제들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방식 관련 문제 1번입니다.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입찰부터 계약까지의 순서를 물어본 건데요. 입찰을 들어갈 때는 제일 먼저 절차상 입찰 통지를 먼저 합니다. 이 통지를 여러분들이 공고라고 보셔야 돼요. 입찰이 있습니다 하고 공고를 한다는 게 통지. 자, 입찰 공고가 뜨면 입찰을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현장 설명회에 참여를 합니다. 현장 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입찰을 하고 나서 개찰, 낙찰, 계약을 이룹니다. 자, 그래서 입찰 공고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찰이냐 현장 설명이냐 절차상으로 현장 설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입찰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입찰 공고 자격 사전 심사가 PQ 심사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설명 전에 PQ 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이 현장 설명에 참여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PQ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 설명으로 바로 가야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입찰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입찰 방식. 공개 경쟁 입찰은 관보나 신문 등의 입찰 공고를 하여야 한다. 공개 경쟁 입찰은 제한이 없죠. 그래서 공고를 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명 경쟁 입찰은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않고 그 공사에 특히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한 개의 회사를 선정하여 발주하는 방식이다. 자, 여기서는 지명 경쟁 입찰은 지명한다라는 것은 이제 당연한 건데 한 개의 회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잘못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명 경쟁 입찰은 약 3개에서 5개사, 3개에서 5개의 업체를 지명을 해서 경쟁을 시킵니다. 자, 이 한 개 회사를 선정하는 것을 우리가 특명 입찰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 개 업체, 한 개 업체를 지명을 해서 입찰을 보는 것을 특명 입찰 이렇게 봅니다. 지정을 해버린 거죠. 네, 특명 입찰이라고 부르고 또는 수의 계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의 계약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특정 업체한테 계약을 해버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한 개 업체에 나오면 특명 입찰 또는 수의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명 경쟁이라고 한 것은 3에서 5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제한 경쟁 입찰은 양질의 공사를 위해서 업체 자격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거고, 부대 입찰은 발주자가 입찰 참가자에게 하도급할 공정, 하도급 금액 등에 대한 사항을 미리 기재하게끔 해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입찰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도급 업체에 대한 좀 보호 정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보호하는 입찰 방식이다. 자, 답은 2번이 잘못됐습니다. 지명 경쟁은 3개에서 5개사 정도를 일반적으로 지명해서 그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죠. 한 개 회사가 아닙니다. 3번입니다. 건설공사 입찰 방식 중 공개 경쟁 입찰의 장점입니다. 공개 경쟁 입찰은 이제 제약이 없는 입찰입니다.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죠. 유자격자는 모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맞습니다. 제한 경쟁 입찰에 비해 등록 사무가 간단하다. 자, 간단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왜? 들어오는 업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등록 사무가 간단하다가 잘못됐습니다. 담합 가능성이 없습니다. 줄어듭니다. 공사비가 절감이 된다. 예. 대부분의 이제 입찰이 최저가 입찰을 아직도 우리나라는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감된다. 가능하면 입찰 받으려면 낮은 금액을 쓰겠죠. 자, 제한 경쟁 입찰에 비해 등록 사무가 간단하다라가 잘못된 내용입니다. 4번 건축주가 시공회사의 신용, 자산, 공사 경력, 보유 기술 등을 고려하여 그 공사에 가장 적격한 단일업자 이렇게 나와버리면 뭐라고요? 수의계약이나 특명입찰이라. 단일업자 해버리면 특명입찰. 답 2번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설명하는 공사 낙찰자 선정 방식은 예정 가격 대비 85% 이상 입찰자 중, 자, 예정가에 대해서 85% 이상으로 입찰이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최저가 낙찰자를 통한 덤핑 우려를 방지할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최저가 낙찰자를 통한 덤핑의 우려를 방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최적화 낙찰제는 아니란 이야기죠.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걸 이걸 보완하게 만들어 놓은 낙찰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찰자 중에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자 이것만 보면은 최저가인데요. 이걸 피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85%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이 말이 붙습니다. 앞에 있는 예전 가격 대비 85% 이상 입찰자 중 그러니까 이 85% 이상이 돼야지 이것들 중에서 최저가를 찾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한적 최저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이 말이 없이 그냥 최저가 이렇게 하면 2번이 최저가 낙찰제가 됩니다. 최적격이라고 부른 것은 최저가에 가까운 업체들 중에서 시공 능력이나 평가를 통해서 최적격이라고 판단되는 업체에다 낙찰을 주는 게 최적격입니다. 최저가에 입찰을 넣은 업체들 중에서 선정하면 최적격, 또 제한을 두어서 하는 최저가, 또 부찰제라는 것은 부찰제는 평균치보다 바로 위에 있는 업체한테 평균치 바로 근접해 있는 업체, 입찰 금액이 높은 업체들, 평균가보다 높은 업체 중 가장 가까운 입찰 금액을 쓴 업체한테 주는 게 부찰제라고 부릅니다. 부찰제는 평균치 입찰 금액의 평균 바로 위 입찰자가 낙찰이 되는 게 부찰제입니다. 부찰제. 자, 답은 3번이 됩니다. 8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제한적 최저가라고 부릅니다. 6번의 경쟁 입찰에서 예전 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이행 능력을 심사한다 그랬어요. 그냥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게 낙찰을 시키면 최저가 낙찰제인데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그래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한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최적격이라고요. 최저가가 아니라 최적격이라는 것. 네, 답은 3번이 됩니다. 최적격, 최저가로 입찰한 3에서 5사를 선정한 후에 그들의 시공 능력을 감안해서 낙찰자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번입니다. 입찰의 절차에 있어 입찰 공고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 입찰 공고라는 것은 어떤 공사가 있고 그 공사가 어떤 공사인가를 설명을 하는 거죠.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입찰 공고에는 입찰을 언제 하겠다는 거 당연히 들어가죠. 계략적인 공사 특성 알려줘야죠. 발주자와 설계자의 명칭과 주소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입찰 공고죠. 그래서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 방법이라고 해서 이건 계약할 때 들어가는 내용으로 보셔야 되겠죠. 계약 시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입찰 공고에는 입찰 일시, 공사, 그다음 발주자, 설계자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 수행 방식 관련된 문제로 살펴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전 과정에 걸쳐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부문의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 관리 기술을 발주자에게 서비스하는 것. 그래서 이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발주자를 보좌하는 것.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설의 전 과정에 걸쳐 프로젝트를 발주자에게 전문가들이 서비스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고 부릅니다. CM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CM이라고 합니다.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그래서 답 4번입니다. CM이란 건설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CM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9번입니다. 자, 9번도 CM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공사관리 계약 방식. 방금 8번에서 봤던 발주자에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발주자에게 전문가들이 공사 전반에 대해서 보이고자 하는 이런 시스템을 공사관리 CM이라고 부르고요.
시공 시 단계별 시공법을 적용할 수 있어 설계 및 시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단계별 시공법을 적용할 수 있어 설계 시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설계가 시공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어 설계도서의 현실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 시공과 설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기획이나 설계 과정에서 발주자와 설계자 간에 의견 대립이 없이 설계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특수공법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설계자하고 발주자하고 서로 대립이 생기는 것을 전문가들이 미리 사전에 방어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맞는 말입니다. 대리 인형 CM4P라고 부르고요. 대리 인형 방식, 공사비와 품질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공사관리 계약 방식이다. 자, 공사비와 품질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공사관리 계약 방식이다. 자, 여기에서 이 대리 인형 CM이 있고, 자, 우리가 CM의 종류가 CM4P가 있고 CM4 리스크가 있다 했죠. 시공자형 CM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시공자형 CM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시공자형 CM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답은 4번이 이제 잘못된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시공자형 CM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자, CM at risk라고 부르죠. CM at risk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건설 사업 관리자가 발주자에게 최고 공사비를 약속한 후 시공의 많은 부분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해당 공사의 공사비 공개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부담한다. 자,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CM 리스크라는 거. 리스크일 때가 CM 조직의 P하고 리스크, 대리인형, 시공자형이 있는데 시공자형이 책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리인형은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공사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만 담당을 하지 직접적인 책임은 리스크, CM 리스크가 받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깊게 물어봤을 때 대리인형 CM과 시공자형 CM을 CM at risk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공자형 CM과 대리인형 CM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대리인형은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공자형은 직접적 책임을 짓습니다. 왜냐? 시공자에게 계약을 직접 하거든요. 시공계약을 CM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대리인형 CM은 발주자하고 시공자가 직접 계약을 하지 대리인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 잘 기억을 해보시고요. 10번 문제. 건축 생산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M은 시공자가 직접 공사의 타당성 조사, 설계, 시공, 사용 등을 포함하는 건설공사 전 과정을 조정하는 것이다. 자, CM은 시공자가 직접 공사의 타당성 조사, 설계, 시공, 사용 등을 포함하는 전 과정을 조정하는 것이다. A씨와는 종래의 단순한 시공업과 비교하여 건설사업 전반에 걸쳐 종합기획 관리하는 업무 영역의 확대를 말한다. 자, 이 시화라고 부르는 게 이제 종합건설업이에요. 그래서 종합건설업일 때는 종합기획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설계부터 계획까지, 기획까지 다 하는 것을 이시화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발주자와 직접 공사 계약을 하는 업자를 하도급자라고 한다. 발주자와 직접 공사 계약을 하는 업자를 우리가 하도급자라고 부르지 않고요. 하도급자는 발주자와 계약을 하는 업체로부터 일을 받은 사람이 하도급자예요. 그래서 발주자와 직접 공사 계약을 하는 업자를 우리가 수급인이라고 부릅니다. 수급인. 자, 발주자가 있고요. 발주자가 수급인한테 일을 주고요. 수급인이 하도급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도급을 줍니다.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이렇게 하도급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발주자와 계약하는 것은 이제 계약하는 업자를 수급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이 설명이 잘못됐고요. 감리자는 시공자의 위탁을 받아 공사의 시공 과정을 검사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승인은 맞는 말인데 시공자의 위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감리가 제대로 안 되겠죠. 내가 시공해놓고 내가 감리를 뽑아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시공자가 아니라 발주자가 감리자를 계약을 하죠. 발주자와 감리자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된 내용이 됩니다. 자, 이 시화도 맞는 내용이고요. 이 시화는 종래의 단순한 시공과 비교하여 건설사업 전반에 걸쳐 정확히 관리하는 업무 영역을 확대를 말한다. 맞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이 왜 틀렸죠? CM은 시공자가 직접 공사의 타당성 조사,
설계, 시공, 사용 등을 포함하는 공건설공사 전 과정을 조정하는 것이다. CM은 시공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죠. CM은 전문가, 건설 전문가들이 발주자를 서비스하는 거죠. 서비스. 건설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서비스하는 것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옳습니다. CM은 시공자가 다 하는 게 아니죠. CM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 거죠. 전문가 조직이 발주자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 발주자의 대리자, CM 조직에 있는 전문가가 대리자로서 직접 공사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죠. 11번 CM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리인형 CM이 있고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이제 CM과 구분을 CM 제도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시공자형이 있고 대리자형이 있다. 대리인형 방식은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발주자의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한다. 맞습니다. 시공자형 CM은 공사 관리자의 능력에 의해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 공사 관리자의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대리인형 CM 방식에 있어서 독립된 공정별 수급자는 공사 관리자와 공사 계약을 한다. 대리인형 CM 방식에 있어서 독립된 공정별 수급자는 공사 관리자와 공사 계약을 한다. 시공자형 CM은 시공자형 방식에 있어서 CM 조직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시공자형은 직접 공사를 하기도 하고 시공자를 선별해서 계약까지 합니다. 계약까지 해요. 시공자는 계약을 하고요. 지금 여기서는 공사 계약을 한다 이 말을 어디다 썼어요? 대리인형에다 썼기 때문에 잘못된 말이 됩니다. 대리인형은 계약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시공자형은 계약을 직접 합니다. 그래서 직접 시공을 수행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죠.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결국은 계약의 여부를 구분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대리인형 CM은 계약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하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계약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조언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12번 턴키 도급이 특징이 아닌 것은 턴키 도급 말 그대로 키만 돌려라 이 말 아니에요. 다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사용만 해라 발주자는. 자, 공기 품질 등의 결함이 생길 때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쉽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시공을 전부 다 맡겼기 때문에 책임도 그 사람이 지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설계와 시공이 일괄로 진행된다. 같은 말이죠. 공사비의 절감과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 공사기간 중 신공법, 신기술의 적용이 불가하다. 자, 여기서 이 턴키 도급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했어요. 결함이 생길 때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설계와 시공이 일괄로 진행된다. 공사비의 절감과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 공사기간 중 신공법이나 신기술의 적용이 불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하지 않습니다. 신공법이나 신기술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든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턴키 도급은 일정한 금액에 의해서 공사가 완료되게끔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법, 신기술도 사용을 해서 공사비를 줄일 수 있거나 공기를 단축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4번입니다. 그래야 수익이 남거든요. 이익이 남기기 위해서 업자가 이익을 남기려면 공기 단축을 위해서 새로운 공법을 사용해서 공기 단축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할 것이다는 이야기죠. 주문받은 건설업자가 대상 계획에 기업 금융 토지 조달 계획 그다음에 기업 금융 그다음에 토지 조달 설계 시공 사공이 아니라 시공 기계기구 설치 등 주문자가 필요한 모든 것을 조달하여 주문자에게 인도하는 도급계약. 자, 건설업자가 다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건설업자가 다 하는 방식은 뭐라고 그래요? 턴키라고 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턴키 도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턴키 도급과 일식 도급. 일식 도급도 한 업자에게 시공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시공만 맡긴 게 아니라 기업, 금융, 토지 조달 이런 것들을 다 맡겼잖아요. 그것을 턴키라고 부릅니다. 일식하고 전혀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일식 도급은 시공을 맡기는 겁니다. 시공을 한 업체한테 맡겨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좀 좁은 의미고 턴키는 전체를 다 맡겨버린 것을 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44번입니다.
공익 프로젝트에 있어서 자, 공익이라고 이야기해버리고 공공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좀 제약이 되는데 자금을 조달하고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정보를 도급받아 시설물을 완성하고 일정 기간 운영을 해서 투자금을 회수한 후 발주자에게 시설을 인도하는 계약 방식을 무슨 계약이라고 하냐? 자,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합니까? BOT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공공사업일 경우에는 업자가 다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그 시설물에 대한 운영을 합니다. 일정 기간 운영을 한 다음에 뭐 10년, 20년 운영을 해서 자기가 투자한 것에 대한 회수를 한 다음에 이렇게 공공기관에다가 다시 인도를 해줍니다. 기부하는 것처럼 인도해 주는 거. 그걸 BOT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 4번이 되고요. 사회 간접 자본 사업일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업자가 시공을 자기 자본을 통해서 시공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해서 그 투자금을 회수한 다음에 그다음에 넘겨버리는 인도를 해주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BOT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발주자와 수급자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팀을 구성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발주자하고 수급자가 서로 팀을 이뤘대요. 수급자, 건설업자끼리 팀을 이룬 게 아니죠. 건설업자끼리 팀을 이루면 뭐가 돼요? 공동 도급이 되고 발주자와 수급자가 팀을 이뤘기 때문에 파트너링이란 말을 씁니다. 파트너가 된 거죠. 네, 파트너가 된 것을 말합니다. 시공업자하고 발주자가 팀을 이뤘다. 파트너다. 설계 시공 일괄 계약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설계 시공 일괄 계약 제도.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턴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계별 시공의 적용으로 전체 공사 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설계와 시공의 책임 소재가 일원화됐다. 턴키는 한 업체가 책임지는 거죠. 발주자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 체결 시 총 비용이 결정되지 않으므로 공사 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단계별 시공의 적용으로 전체 공사 기간의 단축, 공기 단축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죠. 설계 시공의 책임 소재가 하나 일원화되어 있죠. 여러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한 업체한테 다 줘버린 것이기 때문에 발주자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계약 체결 시 총 비용이 결정되지 않으므로 공사 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자, 턴키 도급에 옳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는 3번, 4번 둘 중에 하나인데요. 발주자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단 이게 어려워요. 발주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왜? 공사 금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반영되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계약 체결 시 총 비용이 결정되지 않으므로 공사 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자, 약간 애매한데요. 네, 답은 3번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턴키 방식은 설계 시공 일괄 입찰 계약으로서 설계 변경 시 비용이 증대될 우려 때문에 발주자의 의도 충분히 반영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려운데 지금 여기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총 비용이 결정되지 않으므로 이 말이 좀 애매하거든요. 공사 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공사 비용이 상승할 것이 반영이 돼버리면 반영을 해서 나중에 받을 수가 있으면 공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체결 시 총 비용이 결정되지 않으므로 공사 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약간 문제 소지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턴키 도급은 발주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에 의해서 공사를 완료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발주자가 자꾸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면 계획이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가 잘못 반영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맞는 말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체계 계약 체결 시 총 비용이 결정되지 않으므로 공사 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아마 이제 설계 변경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술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4번도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해줬을 때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지 금액에 대해서 조정이 없이 설계 변경을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일단 턴키 도급은 발주자의 의견이 반영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공동 도급에 관한 설명.
공동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도급은 업체가 여러 업체가 같이 한 일을 수행을 하는 거죠. 예, 입찰을 받기 위해서 공동도급을 했습니다. 공동으로 도급을 받았을 때 한 회사의 소요자금이 경감됩니다. 그래 나눠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경감되므로 소자본으로 대규모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각 회사가 위험을 분산한다. 맞습니다. 상호 기술의 확충을 통해 기술 축적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서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신기술이나 신공법의 적용이 불리하다. 불리하다가 아니라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 축적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의 의미가 새로운 공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공동도급의 장점. 확실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공동으로 하니까 확실성을 기대할 수 있다. 경쟁 완화. 맞습니다. 경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기술 자본 위험 등의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 다 좋은 말인데요. 다 좋은 말처럼 보입니다만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일식 도급보다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죠. 왜? 한 업체이면은 경비가 한 업체 관리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업체들이 같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각 업체들이 최소한의 자기 경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현장 사무실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업체별로 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비가 절감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위험을 분산하고 경쟁을 완화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본적인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각 업체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경비는 절감된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복수의 업체가 참여하니 경비는 늘어나게 됩니다. 자, 공동도급 이점. 융자력이 증대되고요. 부담이 분산되고 기술이 확충 강화 경험이 증대될 수 있고요. 이윤이 증대된다. 이윤은 나눠서 가져야 되죠. 예, 공동으로 들어왔으니까 나눠야 되니까 증대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번입니다. 20번 공동도급 장점입니다. 각 회사의 상호 신뢰와 협조로서 긍정적인 효과, 공사의 진행이 수월하고 위험부담 분산, 기술 확충 강화, 경험 증대, 시공이 우수하고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다. 4번이 잘못된 내용으로 봅니다. 자, 공사비는 어떻게 된다? 경비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사비는 상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21번 직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직영공사는 직접 공사를 관리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직영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직영으로 운영하면 공사비가 감소된다가 아니라 공사비가 증가될 수 있을 건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함으로 공사기간이 단축된다. 공사기간이 단축이 아니라 공사기간이 연장될 거라는 위험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수한 상황에 비교적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 말은 맞습니다. 발주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입찰이나 계약 등 복잡한 수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답은 3번으로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조건이 뭐냐면 직영공사라고 하는 것은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지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발주자가 건설 현장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 지식이 있는 경우에는 뭐 건설업체에 근무를 했다든가 직접 이렇게 건설을 운영하고 있다든가 이런 경험이 있으면은 공사비도 감소될 수 있고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요. 왜? 공사 계획을 치밀하게 짜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문제에서의 직영공사에 대한 설명은 이 직영공사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건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직영공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하니까 공사비가 감소된다. 그러면 다 직영이 할 거 아니에요. 직영이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하면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감소될 것 같은데 그때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공사 관리를 했을 때 공사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소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증가할 우려가 있다. 또 감소된다라고 말을 하려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험,
전문적인 건설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공사비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는 말이 된다는 이야기죠. 무조건 감소된다, 단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직영공사가 일반 입찰을 줘서 도급을 줘서 공사를 맡기는 것보다 다 장점이 돼버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공사비가 증가될 우려가 있다. 공사 기간이 연장될, 늘어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맞는 말로 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하셔야 되고, 자, 해설을 보시면 이렇게 해놨어요. 건축주가 직접 자재 노무자 기계 설비를 조달해야 하는 방법으로 전문 지식과 기술이 없으면 공사비 증대, 공기 연장 등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 자, 지금 문제가 직영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2번 전체 공사의 진척이 원활하며 공사의 시공, 책임 한계가 명확하여 공사 관리가 쉽고 하도급의 선택이 용이한 도급 제도는 전체 공사의 진척이 원활하며 공사의 시공 및 책임 한계가 명확하다. 공사 관리가 쉽다. 하도급의 선택이 용이하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뭐냐? 공정별 분할 도급이냐? 일식이냐? 단가냐? 공구별 분할 도급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일단은 공사 시공 책임 한계가 명확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으면 서로 책임을 문제가 됐을 때 책임을 넘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업체가 일단 아니란 이야기예요. 명확하다는 이야기는. 한 업체다. 그러면 뭐다? 일식이다. 이런 의미야.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책임 한계가 명확하다 이 말은 업체들이 서로 같이 작업을 했을 때 서로의 책임 한계를 분쟁이 생기잖아요. 책임 때문에. 그래서 일식 도급일 때는 책임을 넘길 데가 없죠. 자기가 했으니까. 한 업체니까. 23번 공사계약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식 도급 계약 제도는 전체 건축공사를 한 도급자에게 맞습니다. 분할 도급 제도는 보통 부대 설비 공사와 일반 공사로 나눠서 분할 도급을 한다.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이 빈번한 경우에는 직영공사 제도를 채택한다. 직영공사 제도는 근로자의 능률이 상승한다. 자, 지금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면 시공을 도급을 받아서 하는 업체일 때는 상당히 조율하기가 힘들어지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따른 금액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반영해 주냐 안 해주냐 설계 변경에 대해서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직영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죠. 마음대로 지어라. 직영공사 제도는 근로자의 능률이 상승한다. 이 말이 잘못됐습니다. 근로자의 능률이 상승하기가 어렵다. 직영공사는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하기 때문에요. 공사 관리가 나름대로 빡빡합니다. 그래서 능률이 상승하기가 어렵다. 단가 도급 계약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단가 도급 계약은 단가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급한 공사인 경우에 계약을 간단히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단가 도급 계약 제도는 일반적으로 공사가 긴급 공사일 때 합니다. 긴급 공사일 때 이렇게 단가로만 계약을 하는 것은 전체 금액을 계약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단가로만 계약해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전체 금액을 단가로 계산해 가지고 주겠다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전체 공사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일은 급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럴 때 단가 도급 계약을 합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수량 증감의 계산이 어렵고 일식 도급보다 복잡하다. 자, 설계 변경으로 인한 수량 증감의 계산이 어렵습니다. 수량 증감의 계산이 어렵고 일식 도급보다 복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단가 도급 계약 제도를 설명을 잘 한 거냐 이거죠. 계산이 어렵습니까? 수량 증가에 대한 계산이 어렵다. 단가로만 계산하니까 계산은 쉬워요. 단가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높아질 염려가 있습니다. 총 공사비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단가로 계약하니까 공사비가 높아질 염려가 있는 거죠. 예, 설계 변경도 되고 이렇게 하면 계속 연장이 되고 그러면 높아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어렵지는 않다. 어렵다가 잘못된 겁니다. 자, 재료나 노임 또는 해설 보시면 면적 등을 기준으로 단가를 정하여 계약하는 실시수량이 확정됨에 따라 공사비를 청산하는 방식으로서 수량 증감의 계산이 어렵다. 이게 잘못된 내용으로 봅니다. 자,
설계 변경이 되든 뭐가 되든 단가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이 쉬워요. 내가 투입한 인력이 몇 명이니까 그 인력당 단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반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5번 정액도급 계약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액도급입니다. 공사 금액이 정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정액도급 계약 제도에 경쟁 입찰 시 공사비가 저렴하다. 경쟁 입찰을 할 때 공사비가 저렴해진다. 건축주와 의견 조정이 용이하다. 설계 변경에 따른 도급액 증감이 곤란하다. 이윤관계로 공사가 조악해질 우려가 있다. 자, 금액이 정해졌죠.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윤관계 때문에 어쩔 수 있어요. 공사가 조악해질 우려가 있다. 맞습니다. 공사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설계 변경에 따른 도급액 증감이 곤란합니다. 건축주와 의견 조정이 용이하다. 정액 도급이기 때문에 공사 금액이 정해졌는데 변경을 해달라고 하면은 시공업자의 입장에서는 금액의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조정이 어려워지죠. 자, 정액도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건축주와의 의견 조정이 용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공사 금액이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추가로 이야기가 안 되면, 추가 금액이 이야기가 안 되면 조정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경쟁 입찰 시 저렴해집니다. 자, 2번이 답이 됩니다. 26번 도급 제도 중 긴급 공사일 때 뭐를 한다고요? 긴급 공사일 때는 단가 도급한다고요. 단가 도급 앞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1번이 답이 됩니다. 27번입니다. 진척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실비와 그 실비를 미리 계약된 비율로 곱한 금액을 보수로서 시공자에게 지불하는 계약제도는 실비정산식 시공계약제도는 이제 정산 방식에 따른 계약제도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정해진 시기에 실비와 이 실비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비 정산, 실비를 정산하고요. 자, 진척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실비와 이 실비에 미리 계약된 비율, 실비 비율 보수 가산식, 한정 비율 보수 가산식, 실비 정액 보수 가산식, 단가 도급식 이렇게 나왔는데 실비 일단은 실비라고 나와야 되고요. 단가는 아니잖아요. 단가는 긴급 공사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비와 실비에 미리 계약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서 줬다. 그래서 실비 정산 보수 가산 도급입니다. 실비 비율 보수 가산식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실비에다가 보수를 비율, 실비에다가 실비 비율에 따른 보수를 더해주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실비 비율 보수 가산식은 공사비 계산을 어떻게 한다? 공사 실비에다가 이 실비의 비율을 곱한 만큼을 보수로 쳐주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비 비율 보수 가산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비 한정 비율 보수 가산식은 한정이란 말은 실비에 대한 제약을 걸었다는 이야기고요. 실비 정액 보수 가산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금액이 정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실비에다가 실비 비율만 해줬기 때문에 실비 비율이 됩니다. 28번 계약 방식에서 공사 실시 방식에 의한 계약 제도가 아닌 것. 공사를 실시하는 방식에 의한 계약 제도가 아닌 것. 일식도급 한 업체한테 주는 것, 분할도급 나눠서 주는 것, 공동도급 여러 업체가 같이 들어가는 것, 실비정산 보수 가산도급. 실비정산 보수 가산도급은 계약 방식, 실비정산에서 금액 방식이죠. 금액을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것에 대한 분류죠. 3번은 나머지 1번, 2번, 4번은 공사 방식이죠. 공사를 어떻게 어느 업체에다가 줬냐, 어떻게 줬냐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는 공사 금액에 대한 지급 방식에 대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다른 방식과 분류가 되는 거죠. 공사 계약 방식에서 공사를 계약할 때 공사 실시 방식은 한 업체가 한다, 나눠서 한다, 같이 한다 이런 건데 여기는 금액을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방식을 분류할 때 쓰는 용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급 금액 결정 방법에 따른 금액입니다. 금액 방식입니다. 금액 결정 방법에 따른 방식이다 해서 실비 비율 보수 가산식, 실비 한정 비율, 준동률, 정액 보수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금액 결정 방식이죠. 여기는 공사 실시 방식에 의한 분류를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3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9번입니다. 설계도와 시방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설계는 명확하지만 공사비 총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고 발주자가 양질의 공사를 기대할 때 채택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방식이 뭐냐. 자, 지금 여기서는 설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공사비 총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발주자가 양질의 공사를 기대할 때 채택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방식은 실비정산 보수 가산, 단가도급, 정액도급, 턴키도급. 자, 어떤 게 가장 정확하냐, 어떤 게 가장 유리하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설계는 명확해요. 설계는 명확한데 공사비 총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다 그랬어요. 단가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긴급공사이기 때문에 단가도급은 여기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고요. 발주자가 양질의 공사를 기대한다 그래서 턴키도급은 양질의 공사가 안 되고 정액도급도 양질의 공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액도급이나 턴키도급도 양질 공사에 대한 대응으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실비를 정산을 다 해줄 테니까 그것에 따른 보수를 가산해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부담이 없죠. 왜? 실비정산 내가 투자한 재료 들어가는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실제 들어간 비용은 다 지급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보수를 더해서 주겠다. 이게 공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방식이다. 자, 1번이 됩니다. 실비 정액 보수 가산식 해서 공사비, 공사 실비에다가 정액 보수를 받는 것을 실비 정액 보수 가산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실비 정산 보수 가산 해서 1번이 가장 시공업자에게는 가장 안정된 방식이고 양질의 공사를 추구할 수 있죠. 왜? 실비를 다 주니까 싼 재료를 안 쓸 거다 이 말이죠. 내가 원하는 재료를 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30번입니다. 실비에 제한을 붙이고 제한 붙였다고 했으니까 한정이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답 3번입니다. 한정 비율. 제한을 붙였다라는 말 자체가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이 금액 이하로만 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비 한정 비율 보수 가산식은 한정된 실비를 써야 되고요.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한정 실비. 나는 1억 원 이하로만 실비를 1억 원 이하로 써주세요 했는데 내가 1억 1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1천만 원을 사업 발주자는 안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정 실비라고 하고요. 이 한정된 실비에다가 비율을 곱해서 보수를 쳐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좀 이제 어떤 측면이에요? 발주자가 좀 유리하죠? 발주자가 유리한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비도 제한을 두고 보수도 이 한정된 금액에 따라서 비율을 책정해 주기 때문에 증가하기가 어렵죠. 자, 실비 한정, 제한을 붙였다 한정 비율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분할 도급 발주 방식 중 지하철, 고속도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의 공사에 채용하면 가장 효과적인 것은 분할 도급이라는 것은 이제 일을 나눠서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분할해서 한다. 그래서 분할하는 방식은 공종별, 직종별로 분할하는 방식이 있고 공정을 나누는 방법이 있고 공구를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전문 공정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분할 도급은 공종별, 공구별 또는 공종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이나 고속도로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규모가 아주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죠. 그렇게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공구별로 분할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공구, 2공구 이런 식으로 공구별로 분할하는 분할 도급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구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32번입니다. 도급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할 도급은 공정별, 공정별, 공구별 이렇게 분할 도급으로 나눌 수 있다. 건축주가 이 경우 재료는 건축주가 직접 조달하며 지급하고 노무만을 도급하는 것이다. 자, 재료를 건축주가 직접 조달한다. 이런 조건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분할 도급은 이렇게만 분할한 거예요. 공구별로, 공정별로, 공정별로 이렇게 분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동 도급이란 대규모 공사에 대하여 여러 개의 건설회사가 공동 출자, 기업체를 조직하여 도급하는 것. 여러 업체가 공동 출자한 거다. 맞습니다. 공구별은 대규모 공사에서 지역별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일식 도급은 한 공사 전부를 도급자에게 맡겨 재료, 노무, 권장, 시공 업무 전 일체를 일괄하여 시행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한 공사 전부를 도급자에게 일식 도급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1번도 앞에는 맞는데요. 뒤에가 틀렸어요. 재료를 건축주가 지급하는 것
직접 조달하여 지급한다. 이런 조건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분할 도급은 분할하는 방식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나머지 내용들은 다 맞는 말로 볼 수 있겠습니다. 33번입니다. 도급계약서에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는 것. 도급계약서라는 것은 도급을 하겠다는 도급 주고받고에 대한 계약이잖아요. 설계도면, 공사에 대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 설명서,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는 시공을 할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3번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도급계약에 들어가는 것은 공사를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공사에 들어가는 도면이나 시방서나 현장 설명서를 첨부하는 건데 이걸 보고 계획을 세우겠죠. 그런데 계약을 할 때 이걸 같이 시공계획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공사계약 중 재계약 조건이 아닌 것은 공사계약을 할 때 재계약 조건, 설계도면 시방서의 중대 결함 및 오류에 의해서 계약이 다시 돼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계약상 현행 조건이나 시공 조건이 다릅니다. 상이한 경우도 계약이 재계약될 수 있겠죠. 계약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있으니까 재계약해야 되겠죠.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것. 공사를 도급을 받았는데 공사를 안 해요. 안 하면 이것은 계약 재계약이 아니고요. 해지입니다. 해지. 계약 해지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들은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은 측면인데요. 계약서를 수정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계약이 해지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강의를 이번 강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4과목 건설 시공학 제 첫 번째 강의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나머지 2강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